안녕하십니까, 이정환입니다. 목소리가 감기가 아주 좀 심하게 걸렸습니다. 코로나인 줄 알고 예, 보건소 가서 검사 받았습니다. 음성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열은 안 나서 코로나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검사 받았습니다. 단순한 몸살 남깁니다. 약 먹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4회차 밴드, 제가 밴드에 올리고 있는 진도에 맞춘 기출문제 4회차 해설합니다. 목소리가, 저는 감기 목소리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더 나으신가요? 이제 휴일이라서 뭐 모자도 쓰고 편안한 목장을 입고 와서 찍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도 바꿔가지고요. 소리가 조금 더 잘 들리고, 그 다음에 잡음도 조금 덜 할 겁니다. 자, 1번. 자, 4회차에는 제가 학원에서 이제 4주차에 계약법 총론을 합니다. 그 계약 총론에 관한 내용인데요. 계약 총론에서는 첫째로 계약의 성립, 특히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 두 번째가 쌍무계약과 관련된 동시항매권, 세 번째가 제3자를 위한 계약, 네 번째가 계약의 해제,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거 위주로 나오죠. 자, 1번.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민법상 쌍무계약은 전부 유상이죠. 쌍무는 양당사적인 채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 행람은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계약을 유상이라고 하죠. 따라서 1번은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그러나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은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유상계약 중에는 현상광고라고 편무계약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틀린 지문이고요. 2번, 자, 편무계약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외웁니다. 증여하고 사용대차. 하나 더, 현상광고. 자, 우리 민법에 15가지 전형계약이 있는데요. 그 15개의 전형계약 중에서 일단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편무입니다.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그 다음에 무이자 소비대차라고요. 이자를 주지 않는 돈 빌리는 계약. 이것도 편무입니다. 따라서 2번 틀렸죠. 3번 교환계약은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자, 이때 그 이전하는 재산권의 차액. 예를 들어서 갑은 을에게 A 토지를 넘겨주고 을은 갑에게 B 토지를 넘겨준다고 할 때 A 토지는 가액이 3억이고 B 토지는 가액이 2억이다. 그럼 차액이 1억이 생기죠. 이 1억을 금전으로 지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걸 보충금이라고 하고요. 그 보충금에 대해서 민법은 매매 규정, 그다음에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이죠. 4번은 쌍무계약하고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이유가 있죠. 쌍무계약에만 동시한명권과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번 틀렸죠. 유상계약하고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이유는 유상계약에만 매매규정, 특히 담보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상과 무상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5번 임대차. 임대차는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차임지급을 약속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인데 이때 이 물건은 꼭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갖고 있지 않아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그리고 3번 이렇게 되겠죠. 2번 계약의 성립권에서 청약은 승낙만 받으면 계약이 성립될 정도의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청약의 유인과는 구별하죠.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광고를 한다든가 상가 분양 광고 같은 것들은 그 안에 대금이 정확하게 들어있지 않죠. 그러니까 청약의 유인에 불과합니다.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되고요. 자, 2번은 534조죠.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하거나 청약을 변경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 그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3번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매도인이 수취하는가 매수인이 수취하는가의 문제인데요. 일단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수취합니다.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수취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도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면 그때는 매수인이 수취한다 라고 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옳은 질문이죠. 4번 청약을 수령한 사람이 청약을 거절했어요. 청약을 거절하는 순간 청약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이 청약을 거절한 사람이 승낙을 거절한 사람이 청약에 대해서 거절한 사람이 나중에 다시 승낙을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 승낙을 거절했을 때 청약은 효력이 상실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승낙을 거절한 사람이 다시 승낙을 하면 이게 새 청약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줄을 보면 승낙기간 내 생각을 바꿔서 다시 승낙했다. 이게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에 대하여 청약자가 다시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4번 틀렸죠? 5번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 자,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이 뭐가 있을까? 보통 이제 덩치큰 부동산 매매 계약 따위를 할 때 청약을 한다든가 감정평가를 한다든가 계약서를 공증사무실 가서 공증을 한다든가 그럼 계약서 작성 비용이라고 공증 비용이 들겠죠. 이런 것들이 매매 계약 비용이고요. 누가 부담할 것인지 약정이 없다면 쌍방 균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옳은 지문이죠. 3번. 자, 아주 잘 나오죠. 1번. 청약은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이죠. 반면에 2번. 승낙은 반드시 특정한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되고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승낙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3번. 이건 111조 1항이죠. 청약을 발신한 후, 112조죠. 청약을 발송했고요. 그게 상대방한테 도달합니다. 그런데 이 도달할 때 그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라면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의사 표시에 도달을 주장 못하죠. 이게 112조죠. 그런데 112조가 적용이 되려면 갑의 의사 표시가 예를 들어서 갑의 의사 표시가 을에게 도달할 때, 을이 수령할 때, 을이 제한 능력자여야 돼요. 그래야 112조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3번을 봤더니 갑이 을에게 청약을 발신한 후에 그 청약이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을이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을이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됐으니까 갑의 청약이 을에 도달한 때 제한 능력자라는 거죠. 을이. 그러니까 여기에 112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다. 그 청약이 을에 도달하기 전에 을이 제한 능력자가 됐다. 그런데 성년 후견이 게시가 되거나 한정 후견이 게시가 됐다. 그러면 을이 제한 능력자가 된 상태에서 갑의 청약이 을에게 도달했으니까 112조가 적용이 되죠. 따라서 갑은 도달을 주장 못합니다. 이게 원칙. 다만 이 을의 법정 대리인, 예컨대 성년 후견인이나 한정 후견인이 도달을 알았다면 그때는 청약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죠.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하지 않았다면 청약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죠. 4번 갑이 그 소유 땅을 을에게 매도 청약. 근데 을이 대금을 낮추어 승낙했으니까 청약을 변경해서 승낙했죠. 그럼 아까 봤던 건 534조. 갑의 청약을 거절하면서 동시에 을은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5번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주택을 팔겠다. 이게 청약의 유인이죠. 그냥 팔겠다 그랬어요. 이때 을이 1억에 사겠다. 이게 청약이 되죠. 따라서 갑이 다시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5번도 옳은 질문이죠. 4번에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계약은 체결이 됐으나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이에요. 1월 12일 주택 매매 계약을 했는데 1월 9일날 주택이 멸실이 됐어요. 그럼 계약 체결 당시 불가능하니까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이라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그 무효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가 선의 무과실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죠.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입니다. 조금만 낮춰볼게요. 조금 낮다. 네. 어쨌든 이렇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 적용이 되는 거죠. 1번. 2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성립하게 되면 실뢰익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실뢰익이란 건 계약의 무효인데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받아죠. 다만 이 실뢰익은 이행이 즉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넘지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2번이죠. 3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성립하려면 상대방 선이 무과실해야 되죠. 4번 건축공사하는 대가로 임야 사용권을 주기로 했는데 그 임야 사용권이 불가능한 상태야. 임야 사용권을 주기로 한 게 불가능한 상태야. 그럼 계약 당시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죠. 자, 5번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매매계약을 하는데 면적이 미달해요. 1000평 매매계약을 하는데 실제로 7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럼 300평은 계약 당시 넘겨줄 수 없는 원시적 일부 불능입니다. 원시적 일부 불능은 원시적 전부 불능으로 처리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적용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가면
수량 부족이라는 담보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 담보 책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담보 책임이 적용되는 한도에서는 계약 체결상의 가처분을 물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5번이죠. 자, 동시협력권. 쌍무계약을 체로 양측가 모두 이행이 있을 때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청구하게 되면 그 청구를 받은 자가 네가 할 때까지 나 못하겠다고 거절할 수 있는 계약상 원칙을 동시 이행의 합력권이라 합니다. 자, 이때 동생관계가 있냐 없냐 이거 구분하는 거 좀 중요한데요. 먼저 동그라미 1번 변제하고 저당권 말소. 변제하고 담보권 말소는 동생관계가 아닙니다. 변제를 하는 순간 채권은 소멸하고요.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변제하고 담보권 말소 절차는 동생관계가 아니고요. 또 돈을 빌려서 차용증을 써줬다. 이 차용증을 채권증서라고 하는데요. 돈 갚는 것과 이런 채권증서 반환도 동생관계가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사 허가 전이에요. 그럼 대금 지급 의무가 없죠. 따라서 허가 전에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것도 동생관계가 아니겠죠.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를 가면 임차권 등기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에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도 동생관계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갖고 있다가 목적물로 경매를 넣었어요. 그래서 경매가 진행이 됐고 그 물건을 병이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을은 배당을 받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 경매가 무효가 됐어요.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그러면 경락을 받은 병은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고요. 배당을 받은 근저당권자 을은 배당금을 병에게 반환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경락받은 병의 등기 말소 의무는 목적물 소유자인 채무자에 대한 의무고요. 배당을 받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경락인 병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의 상대방이 달라요. 경락인 병의 말소 등기 의무는 채무자에 대한 거고 배당을 받은 채권자,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경락인에 대한 의무죠. 따라서 배당 의무, 이행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경락받은 자의 등기 말소 의무와 배당받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도 동생관계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지금 동생관계 아닌 거 5개 읊어드렸어요. 자꾸 들으셔서 머리에 새기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동생관계가 성립하려면 독일이나 쌍무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채무여야 됩니다. 따라서 임야 매매계약을 했다. 그러면 임야 소유권 이전과 임야 대금 지급이 그 임야 매매계약을 통해 발생한 대가적 채무고요. 만약에 임야 매매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했어요. 매도인이 그 임야 내에 묘지 2기를 이전하기로. 자, 이때 이 매도인의 묘지 2기 이전 채무는 특약을 통해 발생한 별도의 채무입니다. 따라서 이 채무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와 원칙적으로 동생관계가 아니게 됩니다. 그게 3번이죠. 그 2번이죠. 3번은 예를 들어서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가 매도인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돼요. 그럼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뀝니다. 이 매도인의 손해배상 채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계약을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지 않는 한 이것도 여전히 동시이행 관계가 됩니다. 3번 틀렸죠? 잘 나옵니다. 동시이행 관계다라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4번 계약이 무효 취소되거나 해제되었을 때 각 당사자의 부당이득 반환이나 원상회복 의무도 동시이행관계고요. 5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팔았으니까 당연히 매도인은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고 플러스 등기를 넘겨줘야 되죠. 이렇게 저당권 등기 말소 플러스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가 됩니다. 틀린 거 3번. 자, 6번은 갑이 을에게 건물을 팔았고요. 그 후에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후발적 불능이죠. 이때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 즉 이행 불능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요.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 부담으로 간다고 그랬죠. 이 두 갈래로 가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건물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해졌으니까 을은 더 이상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 양당 사이 책임 없는 사유, 예컨대 지진으로 멸시되거나 또는 제3자 방화로 멸실이 됐다면 위험 부담으로 가죠. 위험 부담이 성립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인 갑이 위험을 부담하니까 갑은 이렇게 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죠. 또 3번하고 4번은 3번은 뭘까? 을의 잘못으로 4번은 을의 지체중이라고 되어 있죠. 을의 잘못이죠. 그러니까 을은 위험을 부담해야죠. 을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3번, 4번은 다 을이 위험을 부담해야 됩니다.
읽어보세요. 3번 의뢰 잘못으로. 4번 의뢰 지체 중이라고 돼 있으니까 매수인 의뢰 잘못이잖아요. 그럼 대금 지급해야죠. 4번 틀렸죠. 갑은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 5번. 3번이나 4번처럼 갑이 을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 근데 별도 이득이 있다. 뭐 양도세를 안 냈다든가 화재 보험금을 받았다. 그럼 갑은 대금도 받고 양도세도 안 내고 보험금도 챙기고 삼중 이득을 취득했죠. 이런 거 우리 민법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에 을이 위험을 부담한 경우에 자신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별도의 이익이 있다면 이 이익은 을에게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옳은 질문이죠. 7번 제3자를 위한 계약,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대부분 병에게 지급하기로. 이때 1번 병에게 권리가 생기려면 병이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되죠. 낙약자가 누구예요? 채무자죠. 이때 2번 이 수익의 의사 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도 아니고요. 효력 요건도 아니에요. 제3자의 수익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요건이냐?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입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이라고 돼 있죠. 이 요약자와의 계약이 뭐예요?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여기에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럼 당연히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3자가 낙약자에게 대금을 청구했는데 아직 낙약자가 요약자로부터 물건을 받기 전이야. 그럼 당연히 요약자는 제3자한테 나 아직 물건을 못 받았다. 물건을 받을 때까지는 돈 못 주겠다. 라고 할 수 있어야죠. 그게 3번입니다. 4번. 자, 제3자가 수익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낙약자가 이행을 안 합니다. 자, 이때 계약은 요약자가 해제합니다. 원상회복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제3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머릿속에 딱 정리합니다. 제3자가 수익의사 표시했어. 그런데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합니다. 제3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 원상회복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제3자는 낙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5번은 제3자가 수익의사를 표시하여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적어도 요약자와 낙약자는 합의로 제3자 권리를 변경시키지도 소멸시키지도 못합니다. 8번 계약 해제.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죠.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죠. 2번은 합의 해제죠. 합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일방적 해제와는 달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이자 가산 의무 없습니다. 두 개 기억하세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금전 반환 시 이자 가산할 필요 없습니다. 2번 X. 합의 해제의 경우에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3번 계약이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죠. 원상회복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라고 선악분문하고 전부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이죠. 4번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548조 1항 단서에서는 제3자를 모아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때 제3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갑과 을이 계약을 했다. 을과 병이 계약을 했다. 이때 병을 제3자라고 하는데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을과 거래한 병이 있어요. 계약 해제는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을과 거래한 병. 얘는 선악불문하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제한 후에 을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을과 거래한 제3자가 있어요. 얘는 선의만 보고 됩니다. 그러면 4번.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제3자. 선의만 보고 되죠. 따라서 이 선의의 제3자는 계약 해제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옳은 질문이죠. 5번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중도금을 지급했지만 약정 해제 사유가 생겼어요. 약정 해제 사유.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이런 경우에 해제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약속한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든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든 잔금을 지급한 상태든 약정 해제가 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그 약정 해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옳은 질문이죠. 이렇게 계약 총론과 관련된 기본 기출문제 8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자꾸 들어주시는 가랑배우 젓듯이 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